장모님, 상가 계약금 방금 썼습니다. 이제 우리 장모님도 어엿한 건물주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기야,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시겠어? 근데 그 돈 어머니 위암 수술비잖아. 나중에 알면 난리 나실 텐데. 진짜 괜찮아? 아, 신경 꺼. 내가 눈물 좀 짜내면서 사업 망해서 감옥 간다고 하니까 장롱 깊숙이 둔 통장 바로 꺼내주시던데? 솔직히 엄마 나이에 수술해봤자 돈만 아깝지. 그 7천만 원으로 장모님 노후 챙겨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는 게 훨씬 이득이야. 하긴, 자기 아까 우는 연기 대박이더라. 자, 찝찝하니까 얼른 건배나 하자. 문 너머 짐승들의 웃음소리에 억장이 무너졌다. 내 썩어가는 위장을 도려낼 목숨값을 훔쳐서 사돈상가를 사줘? 오냐, 너희가 부모 목숨보다 돈을 택겠다 이거지? 내일 당장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해주마. 안녕하십니까. 비바람 몰아치는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드리는 인생 사연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 별일 없이 평안하셨는지요?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 아끼고 입고 싶은 옷 한 번 마음 편히 못 사 입어가며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이 늙고 병든 부모의 목숨을 담보로 사기를 치고 그 피 같은 돈으로 다른 사람의 배를 불려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고 배신감에 치가 떨릴 노릇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었던 아들의 가증스러운 거짓 눈물에 속아 전 재산을 뺏길 뻔했으나 뒤늦게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고 아주 통쾌하게 복수하신 어느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결말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아들을 향한 어머님의 처절한 참교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손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마디가 툭 붉어지고 손톱 밑은 까맣게 물들어서 아무리 솔로 박박 문질러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지문이 다 닳아 없어져서 주민센터 가면 지문 인식도 안 되는 이 투박하고 못난 손. 제 나이 68, 김말순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손입니다. 저는 32,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공사판에서 벽돌 나르던 남편이 사고로 허망하게 가버리고 제게 남겨진 건 산더미 같은 빚과 5살 배기 아들 민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이라는 이름 하나로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계단을 닦았고 낮에는 자갈치 시장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생선배를 갈랐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불면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서 피가 철철 났지만 반창고 하나 사붙일 돈이 아까워 된장을 바르고 그 위에 검정 비닐봉지를 칭칭 감고 일했습니다. 비린내가 살갗에 배어 목욕탕을 가도 사람들이 코를 막고 슬금슬금 피하더군요. 서러웠냐고요? 아니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내 등 뒤에는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학교 다녀온 아들이 꼬질꼬질한 제품에 안길 때면 그 비린내 나는 냄새가 좋다며 제 볼에 얼굴을 비빌 때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녀석 하나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35년을 버텼습니다. 아들은 제 바람대로 잘 커주었습니다. 서울 명문대를 나오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시장통 상인들이
말순내는 이제 고생 끝났네. 용 됐어. 하며 부러워했지요. 3년 전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도 저는 제 모든 걸 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 근처 신도시에 살고 싶어요. 근데 전세금이 좀 모자라서.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노후 자금과 가계 보증금까지 싹 털어서 5억짜리 전세 아파트를 해줬습니다. 저는 다시 곰팡이 피는 월세방으로 돌아갔지만 내 새끼가 따뜻한 물 나오는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저에게 찾아온 건 휴식이 아니라 암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소화가 안 되고 윗배가 콕콕 쑤셔서 동네 내과를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더군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듣던 날 의사 선생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암 2기입니다. 전이 속도가 빨라서 당장 수술 잡으셔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해요. 하늘이 노랗다는 게 이런 걸까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제 나도 다리 뻗고 잠 좀 자보려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시장에서 장사하며 며느리 몰래 따로 모아둔 비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일 못하는 동안 쓸 생활비까지 합치면 얼추 7천만 원. 딱 그만큼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 이 돈으로 수술 받고 딱 10년만 더 살자. 손주 학교 가는 것만 보고 죽자. 수술을 3일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누군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겁니다. 나가보니 우리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나 좀 살려줘.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펑펑 우는 겁니다. 얼굴은 땀범벅이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아니 민수야,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어떡해. 나 감옥 가게 생겼어. 뭐? 감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몰래 친구랑 투자를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들고 날랐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까지 회사에 7천만 원을 채워넣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당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요. 엄마, 나 감옥 가면 회사 잘리는 건 물론이고 혜진이랑도 이혼이야. 우리 인생 끝장이라고. 엄마, 제발 돈 좀 없어?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제발 나 좀 살려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천만 원. 그건 내 수술비인데, 내 목숨값인데. 하지만 자식이 감옥 간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어떤 애미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수술 안 받으면 죽겠지만 돈 안 주면 내 아들은 감옥 간다. 미련한 저는 결국 장롱 깊숙한 곳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둔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거 네 엄마 목숨 같은 돈이다. 정말 이거면 해결되는 거냐? 해결돼. 되고 말고.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효도할게. 아들은 통장을 받아들자마자 눈물을 뚝 그치더니 비밀번호를 묻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 라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채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술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한다고 말하는데 목이 메어 말이 잘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속은 점점 더 쓰려오고 명치 끝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파왔습니다.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 먹으며 버텼죠. 아들은 돈 가져간 뒤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해도 그이 요즘 야근하느라 바빠요 하며 뚝 끊어버리기 일쑤였고요.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지는지 죽기 전에 아들 얼굴이나 한 번 더 보고 싶고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고 싶더군요. 그래서 아픈 배를 부여잡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게장이랑 김치를 바리바리 싸서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는데 현관문 안쪽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라? 평일 낮인데 누가 있나? 저는 혹시나 방해될까 싶어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말고 귀를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장모님, 상가 계약금 방금 썼습니다. 이제 우리 장모님도 어엿한 건물주 되시는 겁니다. 축하드려요. 아이고, 우리 사위 최고네. 아니 근데 자네 대출금도 남았다면서 이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엄마, 말도 마. 민수 씨 연기력 죽이더라니까? 시어머니한테 가서 펑포 울면서 엄마 나 감옥 가 하니까 그 노인네가 장롱 속에 숨겨둔 쌈짓돈 바로 내놓더라.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감옥? 횡령?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내 아들이 내 썩어가는 위장을 도려낼 수술비를 훔쳐서 사돈상가를 사줬다고? 아, 장모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엄마 위암 2기라는데 의사 말로는 수술해도 재발 확률 높대요. 솔직히 엄마 나이에 7천만 원 들여서 수술해봤자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 돈 바닥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차라리 장모님 노후 대책 해드리고 그 상가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는 게 훨씬 남는 장사죠. 엄마한테는 병원 측 실수로 수술 날짜 밀렸다고 뻥치면 돼요. 어머머, 자네 말 듣고 보니 그러네. 사돈 어른도 참 자식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하셔야지. 자자, 찝찝한 얘기 그만하고 건배해. 우리 가족의 대박을 위하여. 위하여! 하며 잔 부딪히는 소리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김치 국물이 흘러나와 제 발등을 적시는데 그게 꼭 제 가슴에서 흐르는 피눈물 같았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상을 뒤집어 엎고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난리 쳐봤자 저 영악한 것들은 오해야. 엄마가 잘못 들은 거야. 하며 발뺌하면 그만이 되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김치통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점퍼, 초점 없는 눈동자.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내 인생 같았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길바닥에서 죽어버리면 저놈들이 후회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걷다 보니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시뻘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손발이 닳아 없어지도록 생선 배갈라 키웠는데 네가 내 목숨을 팔아? 이대로는 못 죽습니다.
내 돈, 내 목숨값, 그리고 내 헌신, 전부 다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아들 결혼할 때 해준 전세 아파트 계약서. 그때 며느리가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는 어머님 앞으로 해두는 게 좋대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귀찮아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전세 명의자가 바로 김말순. 제 이름 석자로 되어 있더군요. 제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래, 오냐. 너희가 부모 목숨보다 돈이 더 좋다 이거지? 그렇다면 내가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내 수술비로 산 그 상가, 그리고 너희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내 명의의 아파트. 당장 내일 아침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될 때, 그때도 과연 그 웃음이 나올지 어디 두고 보자. 그날 밤 비에 젖은 생쥐꼴로 돌아온 저는 꼬박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데 꿈속인지 생시인지 자꾸만 옛날 일이 떠오르더군요. 젖먹이 민수를 업고 생선 접한을 벌이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날, 그 착했던 내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려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머릿속은 거짓말처럼 얼음장같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착했던 내 아들 민수는 죽었다. 3일 전 내 수술비를 훔쳐 달아난 그 순간 이미 죽은 것이다. 더 이상 슬픔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서리빨 같은 분노와 놈들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도끼뿐이었죠. 놈들은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고 돈을 택한 괴물들입니다. 그 애물을 잡으려면 제가 더 지독한 악귀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서 찬밥에 물을 말아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모래알 씹는 것 같았지만 밥심이라도 있어야 전쟁터에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누런 서류 봉투와 도장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읍내에서 가장 독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박법무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르신,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법무사 양반이 걱정스레 묻더거군요. 저는 주저리 하소연하는 대신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말없이 틀어주었습니다.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수술비 아깝게. 녹음 내용을 듣는 법무사 양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나중엔 안경을 벗어던지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호로자식이 있나. 어미 위암 수술비 훔쳐서 장모상가를 사줘요? 이건 폐륜을 넘어서 명백한 특수 사기 범죄입니다. 사돈이란 작자들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서 꿀꺽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사 양반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가 가져간 아파트 계약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하늘이 도왔습니다. 여기 계약자 명의 좀 보세요. 제가 침침한 눈을 비비며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선명하게 임차인 김말순, 제 이름 석자가 붉은 인주와 함께 박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며느리가 했던 말이 기억나더군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다주택자 되면 세금 폭탄 맞아요.
어머니는 집 없으시니까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하고 저희가 살게요. 그게 절세하는 방법이에요. 그때는 그저 자식들 세금 아껴주려고 그러마 내 이름 빌려 쓰는 게 뭐 대수냐 했던 것이 이제 와서 놈들의 목줄을 죄는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며느리의 얄팍한 꼼수가 제 무덤을 판 꼴이었죠. 법무사 양반이 신이 나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 100% 어르신 집입니다. 아들 부부는 그냥 주인 허락 없이 얹혀 사는 식객일 뿐이고요. 어르신이 나가라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안 나가면요? 명도 소송 걸고 강제 집행해서 짐 다 드러내면 그만입니다. 경찰 불러서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도 되고요. 그럼 내 돈 7천만 원은요? 아들놈이 그냥 받은 거라고 우기면 어쩝니까? 걱정 마십시오.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다행히 녹취록에 아드님이 감옥 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가져간 정황이 있고 나중에 갚을게라고 말한 내용도 있으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놈들이 돈 냄새 맡고 샀다는 그 사돈네 상가. 거기에 부동산 가압류부터 걸어버립시다. 그 돈 갚기 전까진 상가 팔지도 못하고 새도 못 놓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100배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지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최고의 복수는 타이밍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확인 사살을 위해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고 한 글자씩 눌렀습니다. 민수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수술 날짜가 잡혔어. 이번 주 토요일이다. 무섭고 떨리는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얼굴 좀 비춰라. 엄마 소원이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알았어, 갈게 라고 하면 어쩌지? 만약 온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라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어미 얼굴은 보러 오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분도 안 돼서 온 답장은 제 남은 미련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그날 회사 일로 부산 출장 가야 해. 이번 프로젝트 엄청 중요해서 빠지면 나 잘려. 수술 잘 받고 있어. 나중에 갈게. 파이팅. 부산 출장? 웃기고 있네.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바로 며느리 혜진이의 35번째 생일이자 그 잘난 사돈댁 식구들이 모여서 제 돈으로 계약한 건물주 등극 파티를 하기로 한 날이라는 걸요. 며느리 SNS에 며칠 전부터 토요일 홈파티 기대됨, 새로운 시작, 우리 남편 최고 이러면서 자랑질을 해놨더군요. 내 수술 날짜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파티를 즐기겠다는 놈들. 저는 휴대폰 화면이 꺼진 까만 액정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 주 토요일 부산 출장이 아니라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될 거다. 그날이 바로 너희 제삿날이니까. 드디어 결전의 토요일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스산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낼 때 입었던 검은색 상복 정장이었습니다. 좀이 슬지 않게 나프탈렌을 넣어 보관했던 그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 검은 상복을 입은 제 모습. 영락없는 조문객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나는 내 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거야. 민수는 죽었다. 지금 저기 있는 건 돈에 미친 괴물일 뿐이다. 택시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 아니 엄연한 제 명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끝집에서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합니다. 와, 박수! 자, 샴페인 터트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깨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찔러댔습니다. 제 위장은 암세포가 퍼져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훔친 내 돈으로 산 고기를 씹으며 파티를 해? 심지어 현관문 앞에는 출장 뷔페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 수술비로 출장 뷔페를 불렀구나. 초인종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도어로 커버를 올리고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죠. 띠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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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거실로 들어서자 화려한 파티의 열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풍경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6인용 대리석 식탁에는 킹크랩, 한우갈비, 고급 양주가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져 있었고 거실 천장에는 축 상가 계약, 건물주 등극, 우리 사위 최고 라는 현수막까지 걸려있더군요. 고깔 모자를 쓴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안사돈, 바깥사돈, 며느리 여동생까지 10여여 명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어머님? 아니 수술하신다더니 여긴 어떻게... 엄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날짜를 착각했나? 오늘 수술 아니었어? 여긴 웬일이야? 그리고 옷은 그게 뭐야? 재수없게 상복을 입고 오면 어떡해? 재수없게? 어미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걱정은커녕 재수가 없다니. 그 뻔뻔뻔한 낯짝들을 보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산 출장 간다던 놈이 고깔 모자 쓰고 킹크랩 다리를 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안사돈이 인상을 팍 찌푸리며 한마디 거들더군요. 아니 사부인, 남의 좋은 잔칫날에 초상집 분위기 내며 검은 옷은 왜 입고 오셨소? 예의가 없으시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오신 김에 저기 구석에 앉아서 잡채나 좀 드시다 가시구려. 우리가 좋은 일 앞두고 있어서 쫓아내진 않을 테니. 저를 무슨 동냥하러 온 거지 취급하는 그 말투. 예전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였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구둣발로 거실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며느리가 끔찍이 아끼는 아이보리색 러그 위로 빗물에 젖은 시커먼 흙발자국이 쩍쩍 찍혔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탁 앞까지 걸어가 가장 비싸 보이는 2단 케이크를 맨손으로 힘껏 내려쳤습니다. 찰퍼덕. 케이크가 뭉개지며 사방으로 크림이 튀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도 사돈의 비싼 양복에도 하얀 생크림 파편이 튀었죠. 야!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 이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난? 야 김서방! 네 엄마 왜 이래! 저는 생크림이 잔뜩 묻은 손을 며느리가 이태리제라고 자랑하던 레이스 식탁보에 쓱쓱 닦으며 지옥에서 온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잘 처먹고 잘 놀고 있었니? 내 썩어 문드러진 위장값, 내 목숨값 훔쳐서 차린 상이라 그런지 아주 때깔들도 곱구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는데 보는데 왜 이래? 제발 나가줘. 나중에 얘기해. 우리 지금 중요한 자리란 말이야. 장인어른 보시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들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제 팔을 잡아 끌었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그 손을 쳐냈습니다. 짝소리가 날 정도로요. 부끄러워? 네 장인어른은 부끄럽고 네 어미는 안 부끄럽냐? 이 더러운 손 치워라! 이 페르나 놈아! 저는 품 안에서 준비해온 누런 서류봉투 2개를 꺼내 식탁 위에 뭉개진 케이크 옆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유리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 내가 암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수술비 7천만 원 사기쳐서 2년 내 부모 상가 사주는데 보탰다며? 의사한테는 수술 밀렸다고 거짓말하고 나한테는 그냥 빨리 죽으라고? 네가 사람이냐? 네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새끼 맞아? 제 고함에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네 친척들이 수군거렸죠. 뭐? 암 수술비? 상가? 그게 무슨 소리야? 김서방이 해준 거 아니었어?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진짜 노망 가셨어요? 우리가 언제 훔쳤어요? 어머님이 아들 힘들다고 도와준다고 주신 거잖아요. 증거 있어요? 생사람 잡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증거? 그래, 증거 찾니? 여기 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수술비 아깝게. 어차피 죽으면 다 우리 건데 미리 당겨 쓰는 거지. 자기 연기력 죽이더라. 어머니는 감쪽같이 속던데. 그 7천만 원으로 장모님 노후 챙겨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먹자. 엄마한테는 병원 실수라고 뻥치면 돼. 킥킥. 적나라한 그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끝나는 순간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바깥사돈의 표정이 경멸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지더군요. 잘 들었냐? 니놈들이 내 등 뒤에서 칼 꽂으며 낄낄거릴 때 내 가슴은 1000갈래, 10,000갈래 찢어졌다. 니놈들 웃음소리가 내 수명을 3년은 갉아먹었다. 그리고 저는 식탁 위 첫 번째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너 아까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했니?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라. 저게 뭔지.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그리고 건물 인도소송 소장. 수신인 김민수. 발신인 소유주 김말순. 이 아파트 전세 계약 3년 전 내 이름으로 한 거 잊었냐? 세금 아낀다고 네가 내 명의로 하자고 했잖아. 그 얄팍한 꼼수가 너희 목을 조를 줄은 몰랐겠지. 내 돈으로 얻은 내 집이다. 내가 너희 같은 도둑놈들한테 내 집 내어주고 곰팡이 피는 월세방 전전했는데 이제 방 빼야겠다. 법적으로 너희는 그냥 얹혀 사는 식객일 뿐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단 1분도 너희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역겨우니까. 제 호통에 아들놈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은 마지막 가장 두툼하고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아주 무겁고 엄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서 있는 안사돈의 무릎 위로 툭 던졌습니다. 자, 이건 우리 사부인께 드리는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토록 원하시던 건물주 되신 거 축하드리는 의미로다가 아주 특별한 걸 준비했지요. 뜯어보시죠. 안사돈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법원이라는 2글자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길이 어찌나 거칠고 다급한지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안에서 붉은색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식탁 위로 그리고 바닥으로 흩어진 서류들의 제목을 확인한 안사돈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그것은 바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장, 그리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장이었습니다. 민수가 가져간 7천만 원, 그거 전혀 아닙니다. 내가 수술비로 쓰려고 모은 내 목숨값, 아들이 감옥 간다고 사기쳐서 가져간 거니 명백한 빚이지요. 내 아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 그 돈이 흘러들어간 당신네 그 자랑스러운 상가 건물에 가압류 걸었습니다. 가압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 건물이 왜? 민수가 훔친 돈이 그 건물 잔금으로 들어간 증거, 은행 거래 내역서까지 싹 다 첨부해서 법원에 냈더니 판사님이 아주 흔쾌히 도장 찍어주시더군요. 이제 그 건물은 맘대로 팔지도 못하고 새도 못 놓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깥사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풀락하여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부인, 자식이 부모 돈 좀 갖다 쓴 거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오?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그리고 우리가 훔쳤어? 사위가 해준 건데 왜 우리한테 난리야. 우리가 사주한 것도 아니고. 너무해? 자식이 부모 썩어가는 위장 수술비 훔쳐서 장모 노후 챙겨주는 건 아름다운 효도고 내가 내 돈 찾겠다는 건 너무한 겁니까? 당신들 아까 낄낄거리며 그랬죠? 노인네 죽으면 어차피 우리 돈이라고. 그 말 한마디가 내 신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돌린 뒤 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법무사한테 물어보니 아주 확실하더군요. 내 돈 7천만 원에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이자 쳐서 갚기 전까진 그 상가 꼼짝없이 묶여있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엔 당신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고 내 돈 7천만 원 보태서 겨우 잔금 치렀다던데. 이제 등기부등본에 시뻘건 가압류 딱지 붙어서 세입자도 못 구할 텐데 그 어마어마한 대출 이자는 뭘로 갚으시려나? 이자 한두 달만 밀려도 은행에서 바로 경매 넘기는 거 아시죠?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경매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그들의 뇌리를 강타한 것이죠. 30억 대박을 꿈꾸던 그 상가 건물이 순식간에 집안 전체를 삼켜버릴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메꾸려던 그들의 계획이 산산조각난 순간이었습니다. 야, 김서방,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엄마한테 돈 그냥 받은 거라며, 아무 문제 없다며, 귀탈없게 처리했다며.
우리 건물 어떡할 거야? 이거 세입자 못 구해서 대출 막히면 위약금이 얼만 줄 알아? 우리 살던 집까지 날아간다고. 점잖은 척하던 바깥사돈이 체면도 잊은 채 고깔모자를 쓴 아들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고깔모자가 힘없이 벗겨지고 아들이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챙그랑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샴페인이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거품을 물며 사그라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놓으세요.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이럴 줄 몰랐다고요.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아들은 멱살이 잡힌 채 비명을 질렀고 안사돈은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내 돈, 아이고 우리 건물, 이제 우린 다 죽었네 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며느리 여동생은 구석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양반들이 돈 앞에서 짐승처럼 싸우는 꼴이라니.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더군요. 상황이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한 며느리가 갑자기 눈빛을 바꾸더니 제 앞으로 기어와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평소 저를 못 배운 노인네 취급하며 까여보던 그 도도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한 비굴함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 씨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저 사실 임신했어요. 임신? 그 단어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던 사돈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던 아들도 순간 동작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회심의 미소를 속으로 삼키며 배를 소중히 감싸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자라고 있다고요. 3주 됐어요. 병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충격받게 하시면 애 잘못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핏덩이 손주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실 거냐고요. 제발 이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소송 취하해주세요. 네? 할머니 되시는 거잖아요. 아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혜진아, 진짜야? 너 임신했어? 나한테 말 안 했잖아. 하며 반색하더군요. 사돈들도 그래 사부인, 핏줄은 핏줄 아닌가. 애가 들어섰다는데 한 번만 봐주시오. 손주 생각해서라도 노여움 푸시고 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임산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려고 했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 여우 같은 년, 불리해지니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해야 할 천륜을 담보로 사기칠 생각을 하다니요. 보통의 할머니라면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고 내 새끼 했겠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3일 전 이 집에 왔을 때 안방 화장대 쓰레기통에서 무엇을 봤는지 놈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뺨을 쳐다보지도 않고 싸늘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은박지 조각을 꺼냈습니다. 임신? 3주? 참 가지가지한다. 야, 이년아. 거짓말을 하려거든 쓰레기통이라도 잘 비우고 해라. 제가 며느리 얼굴에 들이민 건 빈 껍데기만 남은 경구 피임약 포장지였습니다. 이거 어제 네가 화장대 휴지통에 버린 거더구나. 날짜를 보니 어제까지 꼬박꼬박 하루도 안 빼먹고 챙겨 먹었더던데.
임신한 년이 피임약을 먹니? 아니면 네 뱃속의 애는 피임약 먹고 자라는 괴물이라도 되니? 제 폭로에 며느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민망함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사돈 식구들의 입이 다시 떡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더 재생했습니다. 3일 전 현관문 밖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몰래 안방에 놔두고 갔던 소형 녹음기에 녹음된 며느리의 적나라한 통화 내용이었죠. 야, 애는 무슨 애냐. 애 낳으면 몸매 망가지고 내 인생 없어지는데 절대 안 낳지. 남편한테는 노력 중이라고 뻥치고 피임약 몰래 먹고 있어. 그냥 시어머니 돈이나 뜯어내서 딩크족으로 즐기면서 살 거야. 늙은이 암 걸려서 곧 죽으면 그 유산 다 내 거잖아. 굳이 애 낳아서 고생할 필요 없지.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며느리의 경박하고 이기적인 목소리. 친구와 통화하며 깔깔대던 그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너 임신 아니었어?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맨날 아이 갖고 싶다고 하면서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한 거야? 나까지 속여? 이 더러운 것들아, 어디서 또 수작질이야. 내 눈엔 너희 뱃속에 있는 건 욕심이랑 똥밖에 안 보인다. 저는 매달리는 며느리의 손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고 있던 흙 묻은 구두발로 아들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킹크랩 껍질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징그러우니까. 내 수술비 훔쳐갈 때 너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었다. 너는 그냥 돈에 미친 괴물일 뿐이야. 법원에서 강제집행관들이 들이닥쳐서 가구 다 끌어내고 빨간 딱지 붙이기 전에 제발로 나가라. 그리고 내 돈 7천만 원 이번 달 안으로 안 갚으면 너희 회사에 급여 압류 들어갈 거다. 횡령범으로 소문나서 회사 잘리고 싶지 않으면 콩팥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할 게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던 비바람이 거실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파티의 흔적들이 바람에 날려 뒹굴었습니다. 다들 당장 꺼져!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주거 침입죄로 콩밥 먹고 싶어? 새 셀 때까지 안 나가면 바로 신고한다. 하나, 둘! 제 서슬퍼런 호통 소리에 사돈 식구들은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하며 허겁지겁 신발을 꿰어 신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안사돈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한쪽은 슬리퍼, 한쪽은 구두를 신은 채 도망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겉옷만 챙겨들고 울고불고 매달리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을 닫자 복도 밖에서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나 갈 데 없단 말이야. 비 오는데 어디로 가라고, 엄마! 하지만 저는 도어록의 건전지를 빼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빗소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텅 빈 거실, 지디개진 케이크와 깨진 샴페인 잔, 나뒹구는 킹크랩 다리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그곳에서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꽉 막혔던 체증이 쑥 내려간 듯 가슴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암 환자인데요. 이제 살고 싶어서요. 저 좀 살려주세요.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저 살아서 돈 다 쓰고 죽어야겠습니다. 이제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내 돈으로 수술받고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합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살도 좀 붙었지요? 머리카락도 다시 나기 시작해서 파마도 새로 했습니다. 그날 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바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들놈 내쫓고 그 끔찍한 기억이 서린 아파트. 미련 없이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바로 팔리더군요. 그 돈을 주고 국내에서 위암 수술 제일 잘한다는 대학병원 명의를 찾아가 특시에 잡아서 수술받았습니다. 돈이 있으니 간병인도 쓰고 몸에 좋은 전복죽에 산삼까지 다 챙겨 먹으며 황제처럼 요양했지요. 수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도 다 마치고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 의지가 대단하셔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복수심이 저를 살린 겁니다. 남은 돈으로는 제 고향 공기 좋은 남해 바닷가 마을에 작은 전원주택 하나 지었습니다. 아침마다 파도 소리 들으며 텃밭 가꾸고 저를 위해 영양가 넘치는 밥상을 차려 먹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남을 위해 생선을 다듬고 팔았는데 이제야 진짜 바다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지더군요. 동네 노인정 친구들과 노래교실도 다니고 맛집 탐방도 다니며 제 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운전면허도 땄습니다. 내친 김에 중고차 한 대 뽑아서 해안도로를 달리는 게 요즘 제 낙입니다. 그럼 그 페류나들과 사돈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쫄딱 망해서 풍비박산 가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사돈댁의 그 자랑스러운 상가 건물. 제가 건 가압류 때문에 1년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 있었습니다. 세입자를 구할 수 없으니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겠죠. 결국 은행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권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비싸게 산 건물이라 낙찰가가 시세의 반토막도 안 되더군요. 은행빚 갚고 제빚 갚고 나니 남는 게 땡전 한 푼 없었다더군요. 그 과정에서 계약 위반 위약금 물고 여기저기 빚독촉에 시달리느라 사돈네가 살던 아파트까지 줄줄이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답니다. 그 콧대 높던 안사돈이 지금은 어느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먹고 산다니 인과응보가 따로 없지요. 바깥사돈은 화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쫓겨날 판이라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아파트에서 쫓겨난 뒤로 며느리 친정인 사돈네 집에 얹혀 살았는데 그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면서 온 식구가 월세 30만 원짜리 곰팡 입힌 반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났답니다. 좁은 방에서 6 식구가 부대끼며 사니 하루가 멀다고 싸움이 났겠죠. 네 탓이다. 너 때문에 망했다. 네 엄마가 독해서 그렇다. 서로 헐뜯고 물어뜯다가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저분하게요. 며느리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 어디 지방 유흥업소 주방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있고 우리 아들 민수는 회사에도 어머니 수술비 횡령한 페류나라는 소문이 쩍 퍼져서 결국 권고사직,
아니 사실상 해고당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던 엘리트가 지금은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합니다. 제가 건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아들놈 통장은 압류 상태입니다. 놈이 이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족족 제 통장으로 꽂히게 되어 있거든요. 평생 제 빚 갚으며 노예처럼 살아야 할 겁니다. 얼마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창문을 단속하고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대문 앞 인터폰이 울리더군요. 이 빗속에 누굴까 싶어 CCTV 화면을 보니 웬 노숙자 행색을 한 남자가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낡아빠진 점퍼, 구멍난 운동화, 때가 꼬질꼬질한 얼굴. 자세히 보니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1년 새 10년은 늙어버린 몰골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밥 한 끼만 줘. 나 3일 동안 굶었어. 엄마 보고 싶어.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처량한 목소리. 예전 같으면 맨발로 뛰어나가 수건으로 닦아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겠지요. 뼈를 발라 생선을 올려주며 많이 먹어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놓고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긴 네 엄마 집이 아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다. 남의 집 앞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가라.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혜진이랑도 헤어졌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엄마, 나 좀 숨겨줘. 아들이잖아. 아든 대문을 잡고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네가 내 수술비 들고 튀었을 때 넌 이미 날 죽인 거나 다름없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지. 난 1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내 아들 민수는 그때 죽었어. 썩 꺼져라, 경찰 부르기 전에. 저는 조용히 인터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계집에 있던 듬직한 진돗개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겼습니다. 복돌아, 낯선 사람이다. 짖어, 쫓아내. 복돌이가 대문을 향해 맹렬하게 짖어댔습니다. 사나운 개 짖는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절뚝거리며 도망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습니다. 빗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지는 그 초라한 등을 보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더군요. 그저 남의 일처럼 덤덤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질긴 악연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따뜻한 찻잔을 들었습니다. 향긋한 유자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제 집안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아, 차맛 한번 좋다. 내일은 날개면 친구들이랑 꽃구경이나 가야지. 비로소 제 인생에도 길고 긴 장마가 끝나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자식이라고 무조건 퍼주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저는 이제야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은 생은 오직 저 김말순을 위해 아주 이기적이고 행복하게 살다 갈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때문에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되찾으세요.
저 김말순이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